2021년 4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몬터레이 파크. 현지의 한 바비큐 레스토랑 내부는 평범한 점심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평우는 단 30초 만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란색 종이봉투를 든 한 남성이 식당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일정하고 표정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은 채 남자와 여자가 마주 앉은 테이블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는 종이봉투에서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듯 총기를 꺼냈습니다. 총구는 곧장 남성을 향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탁자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성은 놀라움 속에 일어났지만 총을 든 남자는 그녀마저도 냉정하게 쏘았습니다. 피가 식탁 위를 번지기 시작했고 비명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총성을 들은 주방 직원들이 식당 바깥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총기에서 탄약을 교체하며 아무런 감정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약 20초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은 건 피범벅이 된 식탁, 총성이 여운, 그리고 공포에 질린 목격자들의 떨리는 눈빛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중국계 커뮤니티 전체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몬터레이 파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계이며 그중 대부분은 중국계였습니다. 리틀 타이베이라고 불릴 만큼 밀집된 지역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이틀 후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징이신, 당시 38세의 중국계 남성이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그의 아내 왕링링, 그녀의 나이는 36세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리자이밍, 37은 왕링링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이신은 허베이성 증연 출신이며 두 딸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먼저 미국에 이주해 고된 노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실직과 가사노동으로 이어진 일상은 그의 자존감을 붕괴시켰습니다. 아내와 타인 간의 내밀한 관계는 결국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징이 씨는 체포 당시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무시했고 나를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필요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식당, 그 자리, 그 두 사람을. 이 사건은 그저 한 남편의 충동적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왕링링, 그녀의 반복적 외도와 노골적인 분류는 이미 오랜 시간 징이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아내를 믿고 지키려 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를 점점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왕링링은 마사지숍에서 일하며 피곤한 하루를 보낸다면서도 정작 하루 쉬는 날에는 가족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늘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화장대 앞에 앉아 진한 화장을 하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다이아 목걸이를 걸고 명품 가방을 들고 그녀는 누군가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징이 씨는 아내의 핸드폰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너무 좋았어. 당신이랑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 남편이랑은 아예 안 자요. 당신만 기다렸어요. 왕링링은 단지 채팅이나 가벼운 만남을 넘어 실제로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찍은 사진, 침대 위에서 서로 껴안고 찍은 셀카까지. 징이 씨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모든 정황은 그녀의 불륜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다른 남자와 자고 온 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와 애들 숙제는 챙겼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징이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남편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삶을 유지해주는 집사일 뿐이었습니다. 리자 이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삼촌이라 불리며 가까워졌지만 사실상 두 사람은 내연관계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있던 모습, 그녀가 리자 이밍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모습, 징이 씨는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징이 씨는 우연히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리자 이밍이 밤늦게 아내를 데려다주며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두 딸이 보는 앞에서도 왕링링은 리자 이밍을 거리낌 없이 대했다는 점입니다. 그날 리자 이밍이 차를 몰고 와 그녀를 데려가자 두 딸은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봤고 징이 씨는 속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징이 씨의 어린 시절 놀이 친구에 따르면 그는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징이 씨는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향 출신인 왕링링과 가정을 이루며 항상 조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폭력은 들어본 적도 없고 두 가족은 미국에서도 왕래가 있었죠.
제 딸도 가끔 징이 씨네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곤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갑작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 단지 두 아이를 좀 부탁한다고 말한 후 통화는 1분 만에 끊겼습니다. 불길함을 느낀 친구는 10차례 넘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범행 전 리자이민과 왕밍밍이 함께 있는 식당 주변을 돌며 차로 서성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점점 폭발 지점으로 치닫고 있었고 결국 그는 총을 들고 그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멕시코로 도주하려던 징이 씨는 국경검문소 인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차분히 영상을 촬영해 아내와 딸들에게 전송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차량은 빠른 이탈이 가능한 길가에 주차돼 있었고 검찰은 이를 탈출을 위한 사전 준비로 보았습니다. 살인에 사용된 총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가 총기를 유기했거나 조직적인 방식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거지에서는 충격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집 안에는 총 6정의 총기가 보관돼 있었고 그 중에는 반자동 돌격소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징이 씨는 총기 인리큐 대여가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사격과 무기 취급에 대한 전문 교육까지 이수한 상태였습니다. 총기 사용에 능숙한 그가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사는 공간에 다수의 위험한 무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배심원단에게 강한 불안과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그는 총기에 집착했고 복수를 위해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던 냉혈한 계획범이라며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그는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끊임없이 무너졌고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몰린 남편이었을 뿐이다. 이 사건은 충동과 절망 속에서 터진 감정의 폭발이지 계획된 살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이어졌고 변호인은 일관되게 2급 살인 혹은 과실치사로의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성적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범행을 위해 준비한 정황들을 하나씩 짚어내며 반격했습니다. 사건 며칠 전 설치된 가정 내 금고, 주차장에 빈 공간을 놔두고 이탈이 쉬운 길가에 차량을 세운 점, 총알 용량이 증가된 불법 개조 권총 사용, 영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사타구니를 명확히 조준한 점, 검찰은 이 모든 정황을 두고 이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복수극이다. 그는 아내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두 사람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은 단순한 우발이 아닌 절대적인 복수의 드라마였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징이 씨이 범행 직후 남긴 영상 메시지는 재판 내내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아내에게 담생이 있다면 다시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두 딸에게는 이 모든 건 아빠 잘못이다.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녀를 잘 부탁한다는 상반된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이 모순된 진술을 이중적인 정서로 해석하며 범행 이후에도 징이 씨는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는 이성적 판단 능력이 남아있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징이 씨는 감정적 붕괴를 호소했지만 정신질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심리 분석 전문가 역시 감형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징이 씨의 심리적 고통과 흔들림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전후의 준비성과 실행 능력을 볼 때 이는 충동적 범죄가 아닌 치밀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2월 5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징이 씨에게 1급 살인 2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58년에서 종신형, 사실상 가석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기형 종신형으로 그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사형구형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중범죄였습니다. 2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총기는 불법 개조 상태였으며 범행 이후 도주 시도까지 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죄를 받아들였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것으로도 정의는 실현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의 두 미성년 자녀는 부모 모두 법적으로 보호 기능을 상실하면서 위탁보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징이 씨는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 돈만큼은 남기고 싶다며 사설 변호인을 거부하고 공공 변호인을 선택했지만 그 어떤 결정도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그들의 미래를 온전히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의 비극적 이야기만이 어린 두 자매의 삶의 깊은 그림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한 남자는 가족을 파괴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는 두 딸만이 남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비극은 그 누구도 이 이야기에서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는 점입니다.